두서없이 한번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무비랜드의 대스타 글로벌. 글로벌 대스타 겸 극장 지킴이 오셨습니다. 아, 저희 무비랜드 식구들에게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비랜드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네요. 모티비 저도 잘 구독하고 있고 사랑하는 채널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놀랐었잖아요. 모티비라는 존재를 네네. 알고 계셔가지고 네네. 저희 2년부터 조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재훈 씨네 촬영으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네. 재훈 씨네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독립영화 극장들 네네. 돌아다니면서 독립영화 작품 보고 관련된 사람들 만나면서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채널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작한 지는 이제 한 6개월 됐나? 6개월. 근데 촬영을 시작하고 한 지는 벌써 한 1년 정도 된 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준비 기간이 좀 네네. 길었네요. 작년 10월 말부터 촬영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제 삶의 낙이고 연기하는 순간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저한테 있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순간이 너무 좋은데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극장을 안 찾지? 이 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 독립영화 극장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 그래도 제가 자주 가는 독립영화 극장들이 있지만 안 가본 곳들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전국 팔도를 네네네. 돌아다니는. 이 극장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때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구경 다니시고 하니까 좀 느껴지시는 것들 있나요? 진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그래요? 만나 뵈면 힘드시다고 하세요? 열의 8곳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큐레이션도 잘하고 이벤트도 많이 해서 운영을 잘하는 극장들도 있는 반면에 뭐 해당 찾아주는 관객 수가 매우 적은 현실이니까 실질적으로 관객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이 공간은 언젠가 없어지겠구나에 대한 어떤 슬픔, 안타까움이 먼저 느껴지니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 공간을 찾으면서 이 기록에 남은 순간을 누군가가 봐준다면 기억해주고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게 저희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재훈 씨네 보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많아요. 네. 하고 오시면 재훈 배우님은 언제 큐레이터로 언제 하세요? 그런 압박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아끼고 이렇게 부탁드려야지 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무비랜드 친구들에게 어떤 영화를 소개시켜 주십니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비랜드 식구분들과 함께 이 큐레이션에 대한 작업을 이야기를 하다가 극장과 관련된 영화는 뭐가 있을까? 내가 극장에서 너무나 크게 감동이 왔었던 찾아볼 수 있죠, 충분히. DVD나 OTT 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 감동을 좀 함께 느끼고자 하는 취지로 이 영화들을 셀렉을 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떨리고 기쁘면서 극장이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내가 영화를 보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이 온전히 이 영화 보는 순간을 즐기고 느낄 거야 라고 찾아오는 순간인 거잖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아꼈던 영화를 이 오신 관객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즐기는 순간을 함께 또 느끼려고요. 관람하러 오시는 겁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총 5개의 영화를 선정해 주셨잖아요. 네. 자, 첫 번째 초록 물고기. 네. 저 그 영화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초록 물고기 있습니다. 그리고 라라랜드. 다크나이트, 시네마 천국. 시네마 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 용문객장. 기가 막혀. 저랑 영화 취향이 좀 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통점을 한번 끼워 맞춰, 끼워 맞춰. 없지 한번. 저랑 취향이. 네, 죄송합니다. 말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의 사심이 사실 많이 들어간 작품들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초록 물고기는 고등학교 때 봤었나, 중학교 때 봤었나. 보면 안 되는 나이에 보셨네요. 맞습니다. 7, 8세 관람 불가인데 비디오 테이프로 VHS로 보게 되었었는데 뭔가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배우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이 영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와르 영화에 있어서 어떤 비극을 맞는 어떤 주인공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영화를 엄청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쯤에 한국 영화의 톤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 좀 들어요. 쉬리, 은행나무 침대 뭐 그 시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완성도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들이 좀 그쵸? 아닌가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뭔가 작가주의 감독님들이 보여주는 이 영화의 세계에 있어서 대중들과 만나는 이 접점이 조금 더 많이 펼쳐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작품이 이창동 감독님 데뷔작이라고. 맞아요. 네. 주인공인 이제 막동이 한석규 선배님이 이제 군대에 제대해서 집으로 가는데 뭘 할지도 모르고 제대를 한 날에 기차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관련된 조직 보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스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조직 세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막동이의 어떤 서사를 그린 작품인데 요 조직 보스와 그의 뭐 여인 그 여인을 뭔가 흠모하는 어떤 남자 클리셰적이고 맞아요. 좀 뭔가 뻔한 이야기일 수 있고 뭔가 삼류 드라마처럼 이길 수도 있는 로그라인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 작품에 있어서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들은 정말 실제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배우로서 내가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은 어떤 세계관에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에 대한 욕망을 이 작품을 통해서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많이 따라했죠. 뭐 막판 클라이막스에 이제 공중전화에서 안 해본 사람 정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의 배우분들은 그 다음 장면은요? 그 자동차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자동차는 해보진 않았지만 유리에다가 해본 적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계속 그 입김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게 몰입되는 영화를 딱 만났을 때 그 세계에 딱 빠져들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문성곤 배우님 연기한 그런 건달이 한번 내볼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쵸. 느끼는 게 근데 그 영화를 보고 한석규 배우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우가 된다면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에 대한 뭔가 정답 같은 연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막동이 같구나.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은 또 작품들마다 캐릭터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뭐 접속? 맞아요. 너무 그 현대 사회에서 보여주는 그 당시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뭔가 댄디한 진짜 PD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되게 지적이고 그리고 뭐 쉴이라는 작품에서는 액션의 그 터프한 모습을 또 이제 보여주고 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에 대한 막 욕망을 느끼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나 봐요. 연기에 대한 어떤 느낌들. 그때는 영화를 좋아하는 소년 같은 거였는데 뭐 초록 물고기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되게 뭐 리얼리즘의 어떤 촬영 방식으로 뭔가 다가왔었던 부분이 많거든요. 뭔가 주인공의 시점으로서 찍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내가 만약에 촬영 감독이라면은 저렇게 또 찍었을까? 되게 롱 테이크로 또 찍는데 이런 상상들을 막 하면서 그 영화라는 세계에 하루도 빠짐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영화 진짜 좋아하셨네요. 중고등학교 때 봤었던 영화만 따지면 그것들이 저의 정신적인 어떤 세계관을 정립을 해주는 게 그 영화라는 어떤 매체를 보면서 쌓여 왔었던 것들이 다일지도 몰라요. 네. 그 시기에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뭐 배우일지 뭘지 모르지만 네. 영화 쪽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가신 거예요? 사실 그때 예술을 한다, 뭐 배우를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특별한 장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3 때 그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하고 싶은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배우가 되고 싶지, 되고 싶은 게 맞아, 연극영화과를 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서 다들 가족들이 그거는 나왔지. 정말 특별하고 재능이 있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엄마 아빠가 뭐 너의 삶이 안정적일 때 취미의 영역으로 나가.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족들의 설득에 있어서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냥 공대를 갔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네네. 지금 가족들한테 네. 어때요? 맞지? 내 말 맞지? 이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러죠. 진지하게 시킬 거예요. 그치? 이럴 거면. 그쵸? 네. 느지막이 또 나중에 결국에는 그쵸. 공부를 다시 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를 갈 나이니까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야겠다. 한번 1년 정도 한번 그치, 시간 쓸 수 있지. 1년은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은 대학로로 간 거죠. 대학로로. 네네. 거기서 이제 연기 배우고 허드렛 일 하고. 그렇죠. 네. 일찍 가서 좀 정리하고 청소하고 약속 시간에 다들 모여서 연극 연습을 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조금씩 그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사는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의 다른 또 잡들이 있는 거예요. 배우의 삶은 이런 거구나. 나는 하고 싶지 당연히. 근데 누군가가 나를 픽을 해줘야 되잖아요. 불러줘야 이게 선택을 해줘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한 걸음 다가가 보니까 더 멀어 그렇죠. 보이는 느낌인. 네, 그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의 실질적인 어떤 모습들을 연기를 한 모습들을 담은 어떤 단편들을 봤을 때도 이런 모습과 목소리와 행동들을 가지고 배우를 한다고 되게 부정하고 싶었고 근데 이건 아닌데 약간 이런 네, 이건 아닌데 누나한테 보여줬을 때는 누나도 가족은 더 솔직하잖아요. 너 객관적이잖아요. 네. 뭔가 치열업을 해주거나 너 잘하고 있어. 너 열심히 더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다들 이제 그거 봐. 네, 그러니까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네. 한예종 전이에요? 네, 전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저는 1년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1년만 바짝 하고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접는다. 접자.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뭐 공부를 더. 네. 근데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게 맞나? 인생을 걸고 하고 있냐? 라고 스스로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람이야. 네. 그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니까 또 해보다가 아니면은 딴 거 하면 되는 거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공대 가면 되지. 네. 근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를 하고 얻고 싶으면은 그런 자세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같아요. 목 걸고 해야지. 내가 그때 해봤는데 아니다 싶어서 그냥 관뒀어. 에 대한 그냥 무용담이 아니라 내가 이 원하고 바라는 이 꿈을 향해서 정말 후회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보자. 나처럼 배움이 너무 간절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시 뿌리부터 내려서 시작을 해보자.
대한 생각을 딱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 이제 25살 때 연기 전공의 학교로 가게 되었던 거죠. 제가 네. 재훈 배우님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뽀얗게 생겨서 완전 장군 스타일이네 약간. 아니 아닙니다. 근데 한예종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더 들어가기 되게 힘든 곳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딱 정립을 하고 나서 배움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너무 느꼈고 가르침이 조금 더 직접적인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한예종을 내가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무조건 군대에 간다. 숙제가 너무 많았구나. 네네네. 그때. 그때 간절하게 이렇게 봤었는데 운이 좋게 돼서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잠을 거의 1년 동안 한 3, 4시간만 자면서 생활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또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영화들도 많이 보면서 은근슬쩍 또 영화과 사람들의 그런 과정들을 또 이렇게 연출하고 그런 분들 네. 그분들이 또 자기들의 어떤 습작이나 개인 작업물들로 촬영을 하게 될 텐데 배우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촬영을 또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실 그때 1, 2학년 때에 외부 작업을 하는 것을 막았었어요. 아, 좀 금기시된. 네. 학교에 왔으면 배워야지. 왜 다른 일을 하냐. 겉도냐. 네. 그리고 겉도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함께 배우는 학생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바람 들어가죠. 네네네. 물을 흐릴 수도 있고. 근데 그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하다. 네. 나를 저렇게 또 영화과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나는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난 나이 저기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그렇게 중간중간 열심히 또 촬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확실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덜 잘 수밖에 없었고. 근데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을 다니고 이제 군대 가야지. 근데 그때 제가 찍었었던 단편 영화들 그리고 독립 장편들을 또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거를 봤었던 이제 매니지먼트 대표를 만나면서 군대 가지 말고 하나만 더 해볼까? 활동 좀 하고 가자. 근데 그때 어떤 갈등들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내가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유명 제작사의 또 감독님이 단편 영화를 또 찍게 되면서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제가 26, 7이었네요. 그렇죠. 파수꾼은 언제? 그게 2010년, 7이었어요. 29에 개봉을 한 거죠. 사실 파수꾼으로 이제 박정민 배우를 정식으로 만난 거지만 학교 1학년 때 그때 박정민 배우를 처음 만났어요. 이미 오며 가며. 아니 오며 가며도 아니었었고 영화과 사람이었어요. 연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 배우가 아닌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연기과 뭐 수업 듣는다고 이렇게 전과를 한다고 했었던 건데 근데 제가 후시 녹음을 하려고 녹음 부스에 갔었는데 그때 박정민이라는 사람을 봤었던 거죠. 되게 시니컬하고 좀 약간 다크했어요. 그러니까 뭐 인사는 했는데 서로 그렇게 인지는 못하고 그때 첫 인상으로 이렇게 그냥 남아 있다가 파수꾼이라는 작품에 감독님이 집에서 합숙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친한 사이가 된 거죠. 연기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딥하게 느끼면서 배우는 시간들이 아니었었나. 박정민 배우님도 그 시기를 되게 소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파수꾼이라는 작품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의 모습이 있을까? 배우로서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정립시켜준 작품이지 않았나. 대본을 봤을 때는 솔직히 고등학교 이야기고 친구들끼리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 EBS 청소년 드라마? 뭐 독립영화 작품. 뻔한 뭐 근데 뭐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네. 근데 어찌 됐건 나는 이것을 잘해야지. 주연이잖아. 주연이. 근데 감독이 정말 끝까지 집요하게 저를 비롯해서 배우들을 놓지 않고 정말 그 인물처럼 본다 그리고 듣는다 느끼고 리액션한다. 내가 다음에 이 대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뱉어야 돼가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이 했었던 말을 듣고 나서 곱씹고 말하고
그 캐릭터가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그 삶을 살려고 했었던 거죠. 사실 영화든 드라마든 글이 써 있는 거잖아요. 대사들이 있고 순서가 있고 그럼 나는 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맞기 때문에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쓰여 있기 때문에 한 거야? 만약에 이 대사가 정말 네가 느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1분이 걸리든 5분이 걸리든 정말 네가 하고 싶을 때 해라. 지금도 역시 그 작품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색깔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거를 뿌리 내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고민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제 고민이 뭐냐면 네. 제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네네네. 일반인 모델을 한단 말이죠. 일반인 모델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광고 제품을 네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제가 한 거를 보고 이 병신 그렇게 뭐 책을 읽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팁 좀 주세요. 연기 잘하는 거. 아니 그거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걸 잘하고 싶은데 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네. 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꿈과 네, 현실적인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 들여서 읽게 되면은 정성껏 더 간절하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전 다를 거라고 봅니다. 모든 건 마음가짐이었군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성이 거기서 나오는 진정성이 맞아요. 부족했구나. 네, 그 진정성.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초심,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2011년, 12년 그렇게 이제 배우가 된 그 해가 됐을 때는 네. 그런 어떤 이 길이 맞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 길을 가도 되겠다 그렇게 좀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게 해소가 되었고, 고지전 작품 개봉했을 때 그 네이버 검색창이 있었거든요. 순위 매기는 게. 맞아요. 그때 실시간. 네,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 검색어에 제가 계속 찍혀 있었고, 그리고 영화계 사람 순위에서도 계속 1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를 이렇게 누군가가 알아봐 주는구나. 그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의 그 과정들을 봤을 거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꽃이 네. 피는구나. 네, 너무나 응원을 많이 해줬고 근데 군대는 아직 안 갔네. 근데 저는 그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네. 시네마 천국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네. 네. 토토 같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안 풀리고 네. 갈급한 마음이 있다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서 시네마 천국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네마 천국을 군대 제대하고 나서 봤었던 것 같아요. 와 사람 시네마 천국을 안 봤어? 저는 약간 정말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약간 피하는 장르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이건 명작이야. 다 최고야. 이건 최고야. 이걸 안 봤어? 이걸 안 봐서 시네필이라고 아니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약간 삐딱한 이런. 항상 그러잖아요. 삐딱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안 봤는데 뭐 안 봐도 난 영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영화 사랑해. 나만큼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근데 시네마 천국을 봤을 때의 그 감동과 느낌은 와 영화로서의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네마 천국이 그 꿈을 다시금 느끼면서 뭐냐면은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제대하고 또 엄청나게 막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물 들어왔을 때죠. 물 들어왔을 때였죠. 네. 이런 연속되는 어떤 스케줄과 촬영들로 인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혹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간절히 원했었는데. 간절히 원했었는데. 근데 몸이 갈리면 어쩔 수 없어. 진짜 몸이 그렇게 갈렸었는데. 근데 20대 초반에는 저렇게 스크린에서 주인공으로 될 것 나오면 나는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시네마 천국을 봤을 때 내가 영화를 이렇게 사랑했었지. 주인공 이제 토토가 유명한 이제 감독이 됐는데 그쵸.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부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 극장을 자주 가면서 만났었던 알프레도 아저씨를 만나면서 그 둘이 어린아이와 할아버지인데 서로 영화를 또 이제 좋아하는데 그 토토는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그 영화 상영하는 거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알프레도 아저씨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좋지 못한 직업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근데 서로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우정을 또 쌓으면서 거래를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둘이 이렇게 같이 맞이하는 그 순간들 영화를 또 많이 보러 오는 사람들이 또 영화를 또 이렇게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게 돼서 밖에서 또 이렇게 상영을 했었던 그 너무 순간. 아름다운 네. 아 정말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세레나데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시네마 천국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저는 다 경험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사랑했을 때 그 첫 순간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 시네마 천국이라는 작품으로 인해서 순수한 마음을 확 느낄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배우님이 좋아하는 요소가 다 있는 영화 같아요. 진짜. 오 맞아. 네네네. 요번에 준비하면서 느낀 게 한국 토토다. 아 네네. K-토토. 억지 아니고요. 네네. 아니, 처음 시작도 이제 그 시네마 천국 토토한테 시네마 천국이라는 극장이 있었다면 비디오 가게가 있었고, 그렇죠. 네, 비디오 테이프 그거가 방에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한국형 아닌가.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희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데 네네. 너무 객관작의 시네마 천국이 너무 이 합이 뻔한 것 같아서 이 숨겨놓고 누군가 선택해 주시길 바랬던 영화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연애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는 극장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담배도 태우고 담배도 먹기도 하고 막 시끌벅적 막 영화 보면서 막 이야기도 하다가 어떤 순간에 막 누군가 키스를 해 그럼 다들 너무 황홀해하면서 그 표현하고 환호하고 진짜 막 지금은 이렇게 놀거리가 너무 많아서 극장이 그런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진짜 시네마 천국을 옛날 영화니까 뭔가 좀 뭐 너무 클래식해서 좀 그냥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안 봤을 때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아니 뭐 굳이 봐서 뭐 뻔한 이야기겠지. 근데 진짜 다르죠. 진짜 짱이죠. 진짜 짱이에요. 근데 그 힘 어떻게 보면 일에 너무 허우적대던 시기에 보시고 좀 해소가 되셨어요? 에너지 매우 해소됐죠. 네, 매우 해소되고 정말 펑펑 울었고. 네. 그치 초심을 다시 생각하네요. 네네네. 그때 그런 극장에 대한 꿈을 조금씩 그냥 상상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극장 토토처럼 막 이렇게 상영하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처음 뵀을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저도 나중에는 작은 극장을 운영하는 극장주가 될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저희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고 어느 인터뷰에서는 10년 내에 내가 지금 몇 년 남으셨어요? 이제 한 8, 9년 남았나? 아직 시간이 네 아직 남았네요. 저희가 디테일을 이거 진심인 걸 알고 이런 곳 저런 곳에서 말씀하셨던 단초들이 이렇게 엮인 게 실제로 관람 객으로서도 극장에서 영화 보는 행위를 통해서 되게 에너지를 얻는다고. 맞아요. 그것도 저는 조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저도 즐겁게 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충전이라는 표현. 맞아요. 와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영화라는 일을 하고 있고 안 보고 싶은 없지 않을까 할 텐데 너무나 좋은 작품을 보면은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고 좋은 연기를 한 배우들을 보면은 너무나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연기하고 싶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나도 저렇게 존재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느꼈었던 순간을 누군가한테도 전달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극장을
극장에서 보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시간만큼 뭔가 내가 아깝지 않은 인생의 경험을 너무나 행복하게 했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극장밖에 없다. 라는 게 저의 인간 극장. 네, 진짜 인간 극장이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뭐 즐길 거리 너무 많죠. 야구장도 있고 뭐 저기 콘서트장도 있고. 근데 온전히 내가 어떤 세계에 빠져들고 다 내려놓는 거죠. 뭐 신기한 거. 휴대폰도 안 보고 그 시간 동안 온전히 그 어둠의 상자 속에서 그 영상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들려지는 어떤 소리들 솔직히 영화를 빼고 어떤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했을 때는 할 이야기가 내가 있나? 마치 그 초록 물고기의 막둥이가 군대 갓 제대했을 때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영화가 없으면 저는 약간 그런 막둥이 같이 답이 없는. 이래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극장 기록하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에 진짜 그렇게 사랑하니까. 극장이라는 게 또 좀 특이하긴 한 것 같아요. 똑같은 영화도 극장에서 보는 거랑 진짜 집에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근데 당연히 재미없고 좋지 않은 작품을 보면은 그 순간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지금 분명히 내가 시간을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으시구나. 너무 많죠.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근데 나갈 수는 없어. 눈을 감습니까? 그럼 천장을 봐요. 지금 저 천장에 지금 이 석가래가 지금 이 나무들이 몇 가지 뚝뚝뚝 있잖아요. 하나씩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특이한 넷, 사람인데. 다섯.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 너무나 괴로운 것들을 피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극장에 또 가고 있고 그 영화 너무 다 별로래. 그래? 얼마나 별로길래 확인하고 싶어서 보고 맞았구나 그게. 그럴 때도 있고 근데 다 별로라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난 너무 좋은데? 이거 완전 내 취향인데? 그리고 나는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는데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뭐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되게 그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하지만 무비랜드에서 이번 큐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작품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는 작품이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엄선했습니다. 명작들만. 시네마 천국에서는 좋아하는 장면 있으세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장면 다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그 이제 토토가 이제 알프레도가 남겨준 그 이제 잘라놓은 필름들을 다 이렇게 해서 상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전에 많이 봤었어요. 이미 알고 이미 알고 있어요. 저게 나올 것이다. 나오는구나. 알고 있고 뻔해. 근데 시네마 천국을 딱 처음부터 보고 나서 그 마지막에 그걸 봤을 때 이 순간만큼 눈물에서 눈물이 이렇게 계속 줄줄 흘렀었던 순간이 있었나? 이제 나오겠지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엔리오 모리코레의 음악과 함께 정말 계속 쏟아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음악이 주는 또 그 감동이 너무 있고. 영화를 진짜 집중해서 시네마 천국을 한번 보면 그 다음에 거리든 집이든 그 OST 들으면 그 마을로 확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탈리아의 그 시골 마을로 가본 적도 없지만 뭔가 그 공간으로. 그래서 극장 언제 만들 거예요? 극장이요? 좀 진지하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실질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 어떤 팀이 있어야 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끝까지 한번 갈아서 한번 해보겠다에 대한 사람이 있다면은 당장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과정들을 저는 모티비를 통해서 봤었고. 악수 한번 하시죠. 진짜. 아니 자꾸 뵐 때마다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이게 뭐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필요하고 그 자본을 통한 어떤 시간을 저희가 썼을 때
그래도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가치를 만들려면은 그렇죠. 그게 되게 하다가 아니면은 그만합시다라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목을 걸어야 걸어도 될 줄 말뚱인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경험들을 지금 또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어떤 결단의 순간이 올 때 프로포즈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네. 오늘 인터뷰 끝나고 네. 제가 이거 제작비 한번 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단을 내리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무비랜드를 한번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네. 무비랜드 이름 그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네. 라라랜드 얘기. 랜드. 네네네. 그렇구나.